2학년 세계사 2021학년도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까지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내용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와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카바 신전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교가 창시되어진 곳 중요한 키워드일 겁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무역지.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메디나의 경우 헤지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도시이고요. 코르도바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후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죠. 바그다드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하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였고요. 계획 도시였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죠. 이 내용 잘 기억을 해둡니다. 다음에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슬람교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슬람교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알라를 최고신으로 하는 다신교.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이죠. 유일신. 그래서 우상숭배 금지 역시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신앞에 모두 평등하다라는 교리, 이슬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겠죠. 헤지라 이후 정치 종교, 이슬람교는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일치하죠. 종교 일치였고요. 칼리프라고 불려진 존재들일 겁니다. 오랜 싸움에 지친 귀족들이 환영하였다. 귀족들의 환영이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창시되자마자 메디나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슬람력의 출발점인 헤지라가 시작이 됐던 건 역시 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카이로가 중심이 아니죠. 메카가 중심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이슬람 시대는 여러분들 그 이슬람 시대에 대해서는 순서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고 무함마드가 살아 있을 당시 시기와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 지도자를 형성을 하고 왕조가 구축되는 과정들을 시간 순서를 좀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좀 봅시다. 정복지 주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관직 진출을 막는 차별 정책, 아랍인 중심주의 정책을 취했던 시기는 우마이야 왕조 시기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대상을 좀 볼 텐데요. 헤지라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통일이 되죠. 아라비아 반도가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 시기까지는 무함마드가 생존해 있었죠. 무함마드 사후에 선거에 의해서 칼리프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는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기에 파티마와 후 우마이야 왕조가 동반해서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가다에 대한 설명 알맞은 것은 이슬람 세력 무함마드 사후에 칼리프 지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리와 그 후손
무함마드의 후손말이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시아파,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와 이와는 입장이 좀 다른 능력에 따라서 어, 이슬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수니파로 갈라지게 되죠. 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였었고요.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서 시아파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아파들의 지지 기반 속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가문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바스 왕조이겠죠. 답은 시아, 수니, 아바스로 이어지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슬람 교도의 일상생활을 바르게 고른 것은 쿠란 원칙적으로 번역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 금식이죠. 답은 디귿. 쿠란에 적힌 오행을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가리는 의상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아라비아 여행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잘못된 겁니다. 이슬람 세계 상인들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받았고, 그쵸, 상업 바그다드 시기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게르만족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죠. 이슬람 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아랍 문화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게르만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모스크와 돔, 아라베스크 문양, 이게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비잔틴 제국에서 넘어온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력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보존이 되면서 나중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천문학, 과학, 수학, 과학 등의 발달 역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다라고 본다면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카를로스 대제에 대한 잘못 이해된 부분은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정복지의 그리스도교를 장려하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던 시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이 서로마 황제에 관을 씌워줬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칼로스 대제와 교황의 제휴가 서유럽 사회의 중요한 문화의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황과 그리고 황제의 대립의 씨앗이 만들어진 것 역시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문화, 그게 세 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트교, 트교, 로마 문화의 결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문제 하나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카를로스 대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은 프랑크 왕국을 건국했던 인물은 카를로스 대제는 아니었었고요.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대다수를 회복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 서유럽 변화로 온 것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바이킹 및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혼란을 겪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나서 이민족의 침입이 이루어지면서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묻고 있는데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지방 유력자들이 기사계급으로 성장을 하고 유력자가 되면서 봉건제의 기틀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클로비스가 크리스토교로 개종이 됐던 건 프랑크 왕국의 초반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흑해 북쪽의 동고트족이 국가를 건국했던 것은 게르만족의 침입 이후에 초반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로마 교회의 지지로 프랑크 왕국을 통일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프랑크 왕국
이 시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죠.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세 서유럽의 장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봉씨는 주군에게 받은 봉토를 장원으로 운영하였으며 봉씨는 장원의 영주가 되었다. 장원은 영주를 통제하에 있었고 대부분 농노였으며 농노는 집 소유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보다 좋았다 그랬고요. 영주와 쌍무적 관계, 쌍무적 관계는 주종 관계에서만 형성이 되고 영주 농노 관계에서는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금 각종 사용료는 면제되었다. 아니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영주 직영지를 경작할 의무가 있었죠. 대다수의 시간을 영주 직영지에서 의무를 다해야 됐고요. 나머지 시간을 농노 보유지에서 농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다. 답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근대 농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하지만 고대 노예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에 있었던 존재들이 농노였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면 좋을 듯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황제의 정책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황제는 딱 한 명이었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업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영토를 옛소로마 영토를 회복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여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기역과 디귿이 이제 답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봅시다. 성상 숭배령이 내려졌던 것은 훨씬 뒷시기죠. 비잔틴 제국 후반부의 모습이고요. 레오 3세 때 내려진 명령입니다. 성상 숭배 금지 명령에 따라서 동서교회가 분리가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둡니다. 동서교회의 분리.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이 있었던 시점은 11세기 상황이고요.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도 시기별로 좀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비잔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지방분권적인 봉건사회였다. 지방분권적인 봉건사회는 서유럽의 특징이고요. 동유럽은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화되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군과 기사의 주종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서유럽의 특징이죠. 동서무역 중심의 상공업이 발전했다. 동서무역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게 비잔틴 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임권을 두고 황제와 교황이 갈등했던 것은 서유럽의 모습이고요. 5번 러시아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문화를 이어받았던 것이 러시아와 슬라브족이었고요. 인과관계와 선후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걸 기억해 둡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중세 서유럽 문화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중세 서유럽을 그리스어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공용어를 그리스로 썼던 것은 비잔틴 제국의 특징이죠. 그리스 고전을 연구했던 것 역시 비잔틴 제국 이슬람 쪽의 이야기고요. 문화작품으로 천일야와 역시 이슬람 지역의 내용입니다. 고딩 양식 이게 답이죠. 서유럽 특히 십자군 원적 이후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서유럽 지역에 나타났었던 문화 양식 고딩 양식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었고요. 특혜를 통해 키예프 공국과 교육하며 동유럽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건 비잔틴 제국 시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1번 다음 역사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11세기 후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 한리 4세를 파문하고 황제와 교황 간의 다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카누사성 지명이 나오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카누사의 굴욕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과를 묻는 것이죠. 카누사의 굴욕은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이 성직자 서임권 문제를 두고 불거진 사건인데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과 상반되는 사건이 아비뇽 유수죠. 필립 4세와 교황 간의 세금 문제, 교회에 내는 세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교황청을 프랑스가 관할하는 아비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그 상황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속군주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은 십자군 원정 이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비뇽으로 옮겨진 건 훨씬 뒤의 상황이죠.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됐던 것은 카노사 굴욕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역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황이 비잔틴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렇지 않았죠.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쟁 이후 서유럽 사회의 변화를 옳게 표현한 것은 셀주크 투르크의 점령, 십자군 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군 원정의 결과 잘 기억을 해둡니다. 정치적으로 기사와 영주 세력들이 제후 세력들이 몰락하고 세속 군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들이었고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동서교역의 가능성을 목격하고 상공업 중심으로 무역 경제 체제를 전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다양화된다라는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황의 권위는 절정이다. 교황의 권위는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공조 종교가 일치된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사 제후의 몰락과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십자군 원정의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장원제는 점점 해체되어져 갑니다. 무역의 형태가 농업 중심에서 상업 무역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장원의 유지가 불필요해졌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서유럽이 고립이 된 게 아니고요. 서유럽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이 됩니다. 다음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 속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주제로 알맞은 것, 흑사병, 그다음에 부역 대신 화폐를 요구하게 됐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서 장원이라는 공간에 농로를 묶어놓고 영주와의 상하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존의 장원제가 더 이상 불필요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답은 장원의 붕괴가 되겠죠. 장원의 붕괴 과정 잘 기억을 해둡니다. 농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됐던 것은 농노의 부역, 즉 노동력보다 농노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 임금 노동자화되는 것이 영주들에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판단, 그리고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영주에게도 나름대로 이익이 됐다는 측면들이 결국은 장원제의 관계를 좀 변화시킬 수 있었고요. 이는 흑사병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흑사병 이후에 농노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임금 노동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세우게 됐던 것이고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자의 지위는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된 노동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봉기 역시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들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듯합니다. 24번입니다. 기억.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났었던 사건은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 있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장미전쟁입니다. 아니죠. 백년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내에서 요크 가문과 랭카스트 가문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은 장미전쟁이죠. 답은 5번이 됩니다.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북유럽으로 진행이 되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주로 고전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복원을 하고 문해를 부흥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자연이라든지 인간의 순수한 욕망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면 북부 이탈리아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의 르네상스는 교회와 사회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로마 그리스 문화가 잘 보존되어져 있던 곳이기도 했고요.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르네상스의 기초가 형성이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슬라브족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하였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기사 모음담을 쓴 기사도 문항은 중세 사회의 모습이고요. 로마네스크 중세 초기의 상황입니다. 신흥 상공업자리 칼빈 예정서를 지지했다. 요거는 훨씬 뒤의 상황이고요. 스위스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주로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문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형태로 드러나고, 성경을 국어로 읽게 하는 과정에서 국어문학, 즉 국민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모습도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주로 에라스무스라는 인물,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어라는 인물이 이제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14세기 중엽부터 문학예술 분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켈란젤로, 베트라르카, 보카치오 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브리헬이나 에라스무스 그리고 세르반테스 등의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 인물도 기억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95개의 조 반박문을 썼던 인물 루터라는 인물입니다. 루터는 신앙의 근거를 성서에서 그죠? 주장하게 됩니다. 성서 이외에, 즉 인간의 신앙과 믿음 이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기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성서를 직접 읽기를 원했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어 성서를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황과 대립하던 독일 제후들이 루트를 지지하게 되죠. 이게 전쟁으로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 공인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런 생각들이 독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전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답은 5번인데요. 루터의 주장은 영국에 전파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시켰다. 영국 국교회는 루터와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주로 카톨릭의 내용들을 조금 개정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헨리 8세에 의해서 결혼 문제 때문에, 이혼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죠.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 교회로 독립하는 그러한 형태의 종교 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루터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